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원래 같으면은 지금 한참 우리 막 주식 거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노동절, 근로자의 날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특집 방송으로 찾아오게 됐고요. 제가 이번 주 공개 방송 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5월 달을 잘 준비해보자. 손실도 메꾸고, 그리고 원금 회복은 사실 뭐 더 이상 원금 회복을 목표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야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공개 방송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5월 달에 대한 저의 큰 뷰, 저의 전망과 저의 지표로는 아직까지는 특이사항들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뭐 한 3, 4시간 정도 분량을 준비를 좀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또 어떻게 돌아가나 또 봐야 되니까 봤는데 좋은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특이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어제 방송에서는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금요일날 미국장 얘기를 좀 해놨어요. 보면은, 미국 증시는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이번에 법정 관리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악재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반토막이에요. 보시면 하루에 주가가 43%가 빠졌대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주가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30%입니다. 물론 한 20% 떴다가 하한가 맞으면은 뭐 40, 50%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격 제한 폭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주가가 뭐 최근에는 뭐 임창정 테마니 뭐니 해가지고 막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한가를 한 3방, 4방 맞았어요. 그 무슨 홀딩스 막 3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테마들이 최근에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우리는 며칠 걸렸잖아요, 그게. 근데 미국은 하루에 하루.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하루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격 제한 폭이 없어요, 걔네들. 그래서 한국과 이제 좀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인데, 저는 우리나라 장이 낫다고 봐요. 제한 폭이 있는 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은행주가 하나가 박살이 나가지고, 그러면 진짜 이제 금융기관 리스크가 시작되는 건가? 그렇게 이제 우려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은행은 오래 올랐어요. 구제 방안을 위해서 여타 대형 은행들과 사모펀드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소식 때문에 시간 외에서 30%가 추가 급락이 나왔대요. 그럼 퍼스트 리퍼블릭은 하루에 43%가 빠졌는데 거기서 시간 외 거래에서 30%가 더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 외 거래 제한폭 얼마죠? 우리는 10%입니다. 장중은 30%, 시간 외 거래는 10%예요. 근데 호가 단위 때문에 뭐 9.8, 9.5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는 이제 하루 만에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한가 몇 대 맞은 거를. 그래서 뭐 작살이 났는데, 지금 다른 은행들을 보면은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던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좀 빠졌고, 얘는 지난번에 그 3월 말에도 한번 출렁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팩웨스트 뱅코프 같은 애들은 동반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이스트 웨스트 같은 곳이나 커스터머스 방코프, 뭐 잘 아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미국의 은행이래요. 얘네들은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은행주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제 일부 문제가 되는 은행이 있다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우려하던 4월 리스크의 이제 근원이었던 금융기관 우려는 여전하지만 아직 퍼지진 않은 정도로 보면 되겠고, 여기 이제 보면 인텔이 사상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주가는 올랐어요.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10분의 1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인텔도 지금 사상 최대 분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하자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인 마이크론과 AMD,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전부 올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쪽에 투자들은 베팅을 이제 한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기술주에 하락 베팅한 헤지펀드들이 24조 원을 날렸대요. 뭐냐? 1분기 때 이 빅테크 기업들, 이 기술주들이, 우리나라도 기술주들이 좋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1분기 너무 좋아가지고 시총 상위 5개 대형 기술주, 빅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빅테크들의 시총이 31%가 늘었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31%가 늘었다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주가가 31%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기술주 하락에 베팅했던 헤지펀드들이 엄청난 평가 손실을 기록을 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아까 전에 뭐예요? 아까 인텔 같은 경우는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거니까, 기술주와 아까 반도체 업황 플러스 기술주들의 실적이 이제 좋아진 이제 1분기라는 것이죠. 나스닥 역시 올해 16%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닥이 이거랑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올해 기술주는 대형 우량주 가치주의 시장 주도권을 내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전망과는 달리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주도권을 내주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빠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위기설의 근원들이잖아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도 지난해 11월 이후 주가가 170%가 늘어났대요. 와. 근데 요즘 들려온 소식은 맨날 뭐 구조조정하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면은 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열받는 일일 수도 있지만 구조조정을 하면은 회사 마진이 늘어나고 비용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시장 점유율 2위. 클라우드라는 시장이 정말 엄청난 건데 우리나라는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업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업력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테마 이런 게 잘 형성이 안 되죠. 근데 미국은 몇 년째 저 클라우드 테마가 엄청나게. 그래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엄청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당장 지난주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올해 들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헤지펀드들이 상당히 뭐 피해를 봤다. 공매도 헤지펀드의 단골 메뉴였던 테슬라도 올해 33% 주가 상승하면서 또 한번 큰 손실을 봤다. 실제로는 더 올랐는데 최근에 좀 꺾인 거죠. 원래는 50% 넘게 올랐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들 그리고 이제 공매도들. 우리나라도 요즘 공매도가 참 말이 많은 건데 이 공매도 발, 헤지펀드 발 뉴스와 일반적인 우리 뉴스들을 잘 우리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 미국은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었대요. 주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제 물가지수가 이제 다음 달에도 5월달, 이번 달이구나. 물가지수가 또 중요한 요인이 될 거예요.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제 물가지수 중에서는 여기 보면은 PC 가격지수라는 뭐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뭐 PMI니 뭐 소비자 물가지수 또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PC 가격지수라고 뭐 저도 인플레이션 관련 내용이래요. 그래서 이 지표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는 하락을 좀 했지만 그 인플레이션은 좀 다운이 됐다. 그러나 근원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것들은 이 둔화가 됐지만 근원 물가, 근원이라는 거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거를 이제 근원 물가지수로 하는데 근원 물가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 먹거리, 에너지, 기름, 유가, 가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 식품 쪽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곡물 가격,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유동을 쳤었고 에너지 역시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가와 가스 가격이 막 난리를 쳤던 걸 생각하면은 이제 작년에 그것 때문에 버블이 있었던 거 좀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의 다른 것들, 서비스를 비롯한 다른 것들은 여전히 비싸죠. 요즘에 물가가 전혀 뭐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저는 어디서 느끼는 게 우리 배달, 음식 배달 시키잖아요. 어떻게 배달비는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오릅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그 라이더들이 뭐 대규모 이제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달비는 계속 올라요. 그걸 보면서 이제 서비스 쪽 물가는 여전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하던 이제 반도체와 기술주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지표가 여기 이제 다 바로 나오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시장은 5월달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25bp를 하고 그리고 동결을 시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FOMC에서 회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금리를 어떻게 뭐 동결했다,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코멘트가 붙는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엔 동결을 시사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이 5월달 하고 6월부터 동결이 아니라 6월까지는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반등을 좀 느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미국의 이제 물가 지수는 계속 다운이 되고 있어요. 계속 다운이 되고 있는데 이 떨어질 때도 보면 수치가 일자로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하향세예요. 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튀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지난달에도 이제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봤을 때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계속 수치는 하향이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뭐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는 이번 달이 마지막이냐 다음 달이 마지막이냐 거의 뭐 끝물이라고 봐야죠.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5월달에 금리 인상하고 지금은 거의 기정사실화거든요. 이거는 5월달에 한 단계 베이비 스텝하고 6월달에 금리 인상을 또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금리 인상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또 시장이 내려가는 쪽으로 아까 그 헤지펀드 같은 이런 사람들은 또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야 드디어 물가요 금리 계속 올라간다. 시장 좋지 않다. 그런 얘기 할 텐데
그럴 때 매수하는 분들은 오히려 여유 있게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미국장 분위기들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좀 드렸고요. 어제 이제 하던 게 우리가 오늘 5월 달에 증시 전망들 이런 거 함께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게 할게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증권사마다 이런 캘린더들이 다 있어요. 키움도 있고 하나증권 뭐 메리츠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꼭 봐야 될 것들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오늘인데 오늘 한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수출이 7개월째 연속 감소를 했고요. 특히 41%가 급감한 반도체가 부진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4월 달의 수출 지표이고 작년 대비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4월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4월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막 경기가 확장되었을 때니까 그때보다는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는 41% 감소했고 수출 증가율은 지난달보다 커졌다. 작년 대비 비교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저는 수치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한참 막 확장세였을 때랑 지금 하향세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좀 비교가 좀 극과 극의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니 우리나라 수출 망한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업황은 현재는 별로지만 앞으로 좋아진다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게 나온다고 뭐 반도체 회사 주가가 40%씩 폭락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우리 매수 관점으로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 지표를 볼 때 제목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안에 뜯어보면은 좋은 내용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시면 자동차론 선박은 수출이 늘었대요. 심지어 자동차 수출량은 40%가 늘었고요. 선박 수출량은 59%가 늘었대요. 그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와 조선주가 올라야 되잖아요. 좋은 내용이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은 제목에 안 적어놔요. 거의 기분 나쁜 것만 헤드라인에 적어놓습니다. 이 기자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더 클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좋은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 수출폭이 가장 줄어든 거는 반도체지만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좀 발표가 됐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죠. 이쪽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들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반도체 수출이 중국 쪽으로 매출 많았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우리와 미국과 일본과 이쪽 동맹들이 좀 강화가 되면서 중국 속 수출 비중은 줄어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맨날 요즘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지속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몇 달을 지나면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국이 미국이 될 겁니다. 지금 어제 방송 한번 보세요. 1%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의 수출 비중은 감소했지만 유럽과 중동으로가 엄청 늘었대요. 유럽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중동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수출 급증과 인프라 투자 등 일반 기계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안 그래도 요즘 그 건설 장비, 기계 이런 것들이 좀 가더라고요. 그럼 중동 쪽에 왜 투자가 늘어나냐? 걔네 기름으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작년에 러시아 때문에 막 올라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동의 수입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 수입은 석유, 원유, 에너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 근데 관광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니까 사실상 이제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중동은 거기서 번 돈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 사업을 더 키우겠다. 네옴시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네옴시티가 사우디가 뭐 자기네 나라 잘 살자고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많이 놀러 오러 이거잖아요. 네옴이라는 신기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관광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중동 지방이 요즘 최근에 핫한 수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액도 줄었는데요.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어들고 이게 아니라 수입도 줄었대요.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해가지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수산화 리튬 같은 2차전지 소재 수입은 증가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반도체와 배터리 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수입했다는 거는 수요가 많다는 거고 또 이쪽에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는 거는 아무리 여기 41% 수출이 감소했다 그래도 반도체 배터리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된 수출입 지표는 뭐 이렇게 나왔는데 특별한 건 없었죠. 자동차 잘 나간다는 거 이미 다 우리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뭐 실적들도 나오는데요. 이제 내일은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화요일이죠. 그게 큰 의미 있는 지표는 아니에요. 중국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 휴장이고요. 노동절 휴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골든위크라 그래가지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이번 주 이제 수목금. 일본은 수목금을 쉬고 중국은 월화수를 쉬고 중국은 노동절 연휴, 일본은 골든위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휴장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월금 이렇게 쉬죠. 그래서 아시아권이 이번 주는 되게 다들 쉬는 그런 주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요일 날 있을 FOMC입니다. 2일, 3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목요일, 금요일, 어쨌든 수요일 지나고 나서 아마 뉴스들이 많이 우리한테 들려오겠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FOMC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 이번엔 올리겠지만 다음번 동결을 시사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올리느냐, 요거 차이인데 시장이 한 달 정도 차이라고 봐요. 빨리 반등하느냐 조금 천천히 반등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제 물가지수가 나오는 시기가 됐는데 바로 이제 10일 날입니다. 5월 10일 날 미국에 이제 CPI가 발표되는데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이게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니까 중요한 거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 지표는 계속 우하향입니다. 중간중간에 반등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는 우하향이에요. 저는 이거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CPI 지수 그렇게 뭐 시장 반응 없잖아요. 이제는 다 이제 약발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뒤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도 같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이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한 10일, 11일 이때쯤 시장이 좀 어수선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15일 별거 없고 16일 날에는 중국에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중국 지표도 의미가 있죠. 지금 미국이 안 좋을 땐 항상 중국이 좋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제 여기 19일 날에는 G7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19, 20, 21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는지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19일은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됐고, 한국의 옵션 만기일은 그 전주 목요일입니다. 11일이고요. 근데 뭐 별일이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항상 이게 겹치거든요.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 시점이랑 우리나라 옵션 만기랑 겹쳐가지고 시장이 많이 출렁입니다. 그래서 10일, 11일은 시장이 위든 아래든 출렁일 수 있다 보시고, 저는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출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 날을 좀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주차는 뭐 미국 옵션 만기일이랑 G7 회담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발표됐던 수출입 지표처럼 수출입 지표가 이제 2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 수출입 지표는 10일 단위로 발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안 나왔는데 여기서도 수출입 지표가 한번 나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동결 분위기라서 미국보다는 먼저 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29일 날은 이제 석가탄신일로 한국이 휴장이고요.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좀 해보면은 이번 5월 달은 중간에 물가지표랑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지난 4월 달보다 큰 이벤트는 없어요. 4월 달에는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었고, 근데 1분기 어닝 시즌이 되게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악재가 하나 사라졌고, 어떤 은행들의 문제가 여전히 좀 있긴 한데 아직 다른 쪽으로 다 퍼져나가진 않은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5월 달은 그래서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아직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5월 증시가 크게 오른다거나 크게 내리는 시그널이 아직은 없어요. 저는 그냥 평이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이벤트도 쌓기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좀 하더라고요. 셀인 메이. 전통적으로 5월 달에는 팔으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키움증권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은 아니고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공약법이라 그래가지고 월 초까지는 주요국 상승했지만 월 중순부터 좀 식어가고 있다. 최근에 기관 투자들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비관적으로 가고 있고, 그 배경에는 셀인 메이라는 주식시장 속설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통계적으로는 코스피와 나스닥이 소폭 상승한 걸로 나오지만 연초부터 비교해보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지수 레벨업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수가 더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5월달 FOMC 요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에서 5월 매크로, 이 매크로라는 건 이제 뭐 경기 지표, 거시적인 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물가 지표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의 실적 관련 데이터, 그러니까 실적을 잘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크로 측면에서 연준의 긴축 종료 전망은 유효하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금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금리가 동결된다 그러면은 긴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등이 변수가 된다고 하는데 뭐 빚을 언제까지나 불릴 수는 없는 거니까, 요게 이제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아직 충돌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야가. 미국발 변동성 유발 요인들이 수시로 등장함에 따라 주가는 박스권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업종 로테이션 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 5월 달에는 반도체와 자동차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아까 반도체는 지금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좋아진다. 그리고 기술주는 원래 금리랑 연동돼서 가기 때문에 반대로 가죠. 금리가 떨어지면 기술주는 좋아져요. 그런 것들. 그리고 자동차 쪽은 실제로 우리가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아까 1분기 그 수출 지표에서 자동차 쪽은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업종이죠. 그리고 이제 방산, 그쵸. 방산, 최근에 제가 방산을 추천했습니다. 방산은 이제 미중 간의 지정학적 갈등. 미중 간의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한과 북한과의 갈등도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는 조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방산은 이벤트 테마로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하네요. 최근에 요거 보면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가지고 최근에 정기예금 잔고 감소, 이게 얼마나 지났다고? 작년에 그 예금 쪽으로 돈이 엄청 많이 갔었잖아요. 불과 6개월 전이에요. 근데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대요. 왜냐면 시장이 좋아지는 걸 봤으니까. 은행 가서 50%짜리 계좌 반토막 낸 거 손절하고 5% 먹으러 갔다가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돌아온 건데 돌아오신 분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부터 신용융자 담보 비율 정상화, 최근에 2차전지 중심으로 한 신용거래 급증이 수급 변동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많이 올랐는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어느 곳으로 들어올 것이냐, 새롭게 유입된 개인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쵸. 그때는 6개월짜리 들어가신 분들이 딱 지금 만기가 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상승 시 쇼커버링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업종은 떨어질 때 공매도들이 엄청 지금 공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반등하면서 쇼커버링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테마 형성이 가능한 섹터로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원자재 쪽이나 방산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키움증권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큰 내용은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기관들은 지금 좀 비관적으로 시장을 본다고 하고요. 기관 투자자는 현재 좀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개인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연초 이후 코스닥을 주도했던 개인 수급 장세는 지속적인 전망이나 주도 테마의 색깔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1, 2월 중에서는 로봇과 AI와 2차전지가 주도를 했지만 3월부터는 2차전지만 랠리를 이어갔대요. 그리고 2차전지가 지금 모멘텀이 상실이 되면서 재차 AI 로봇으로 이동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보다 오르지 않은 바이오나 반도체나 방산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얘네도 모르는 거예요. 얘네도 뭐라고 이렇게 딱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코스피는 외국인들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 확대 유효하다고 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반도체나 기술주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키움증권 리포트도 베팅은 하지 말라. 그러나 변동성 관리는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나는 저는 이런 말 제일 싫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판단은 너희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고민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방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인데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2월달, 3월달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저는 최근까지도 자동차주를 계속 추천했어요. 다이나믹 디자인, 대우부품 다 자동차 쪽이죠. 4월 27, 28. 요즘에 자동차가 수출이 잘 되고 좋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코트렐 같은 이런 이제 탄소 중립 2차전지 들어왔고, 장이 안 좋을 땐 신라섬유 같은 것도 해야 되겠고요.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다 저희도 시장의 주도 테마를 따라갑니다. 2차전지,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소재, 2차전지, 뭐 이 종목 계속 했어요. 4월 달에는. 코트레일은 이제 많이도 했네요. 다 이렇게 저희 했었는데, 조금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동차나 배터리가 좋았으니까 계속 했겠지만, 최근에 제가 방산주 드리고 있고, 요즘 이제 바이오 제약 다시 관심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저희 방송 추천들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을 거고, 저희 그 매매일지, 홈페이지 매매일지 가보시면은 저희 이제 정해온 추천주까지 이미 뭐 매도가 된 종목들에 한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주력으로 사고 거래하는지를 보시면은 지금 트렌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쪽에 대해서 현재는 좋게 보고 있는 중이고, 배터리나 자동차 쪽은 계속 저는 단기 투자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단타로는 계속 좋아요. 장투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단타는 저는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돈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즘 또 보고 있는 테마가 리오프닝.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여행, 항공, 또 화장품, 미용,
또 뭐 등등등 면세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리오프닝 쪽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특히 이번에 5월달의 첫 번째 주가 5월의 첫 주가 한국은 월, 금 쉬고요. 중국은 월, 수 쉬고요. 일본은 수, 금을 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오늘 저처럼 집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놀러 가기 좋은 계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비도 많이 안 오고 지난주에 뭐 많이 온다 그랬는데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관광 수요들이 지금 굉장히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수치로 확인되는 거는 이제 몇 달 뒤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실적으로. 그럼 우리는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쪽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몇몇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그 마카오 카지노죠. 하루에 들어오는 중국 본토 중국인이 13만 명 정도가 들어온대요. 물론 이게 뭐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뭐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중국의 그 신화통신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 마카오 전 어딘지 몰라요. 안 가봐서 관광지인가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다고 합니다. 중국 쪽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번에 중국 노동절에 그 교통수단 기사에는 없는데 교통수단을 어떤 거를 많이 이용했는지 그 통계를 보니까 철도보다는 비행기를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대요. 중국 이번 연휴 동안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철도보다 비행기 항공을 4배 정도 더 이용을 했다. 그러니까 국내 여행도 많이 가겠지만 해외여행을 겁나게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해외여행이 올해 처음 오픈이 된 거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처음 열린 거거든요. 그동안에 못 간다고 하다가 우리나라는 1년 전에 이미 됐지만 또 중국에서 해외로 나오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번에 외국행 비행기표 예약에는 서울이 3등이라고 합니다. 1등은 어디야? 이 탑10을 공개했는데요. 홍콩 1등, 그리고 방콕이 2등, 싱가포르이 3등이래요. 그리고 한국은 거기에서 4등이라고 하고요. 중국은 어차피 홍콩은 특별행정구 거의 중국이랑 홍콩이랑 같은 본토니까 외국으로 하게 되면 한국이 3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어디로 많이 가냐면 지금 일본이 정말 부동 1등이죠. 근데 중국은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단체 여행 허용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 관광으로는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을. 만약에 단체 관광까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쵸 엄청 많이 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중국은 2월달, 3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 단체 여행 허용 대상 국가에 포함을 시키진 않았지만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우리가 중국한테 뭐 좀 좋은 걸 해준다면 얘네도 같이 할 수 있는 딜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얘네가 이런 걸로 지금 우리나라를 쥐었다 폈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리오프닝 종목들이 워낙에 많은데 그럼 뭘 사야 됩니까? 항공주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보면은 1분기 항공주들의 실적이 많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FSC보다는 LCC다. FSC는 이제 대형 항공사이고요. 이제 화물도 하고 또 사람도 나르는, 그리고 LCC는 이제 저가 항공사.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항공사들인데 서로 희비가 엇갈린대요. 그래서 지금 일본 동남아 단기 노선이 회복되는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대형사보다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같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 그러면은 그 좁은 LCC 타고 가겠습니까? 좀 큰 거 타고 가겠죠. 그리고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는 휴가를 잘 못 내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꼭 연휴 때 가야 되는데 연휴 때 저가 항공사 타 매진돼가지고 결국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명절이나 연휴 때 이럴 때는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형 항공사들도 분명히 같이 잘 갈 거라고 봐요. 꼭 뭐 LCC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제주항공이랑 진에어가 세 자릿수 대 매출 증가를 전망한대요. 그럼 세 자릿수 때면은 뭐 100%, 200%를 얘기하는 건데 100%만 증가해도 2배잖아요. 작년까지는 뭐 매출이 사실상 없는 적자 수준이었겠지만 올해부터 회복이 된다고 하고 국민연금이 일단 주가 상승에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티웨이 항공 얘기가 좀 나왔지만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도 사실상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좀 빠졌지만 저는 못 가는 게 좀 이상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주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미 여기 이제 예상 실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346%, 아까 제가 100% 200% 얘기했는데 346%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진에어도 아까 제가 100에서 200% 얘기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네요. 진에어도 매출액은 299%, 조금만 더 하면 300%인데 증가한 수치. 그리고 영업이익도 459억으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가는 다 바닥이에요. 항공사 보면은. 그래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아시아나, 대한항공 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좋을 가능성이 크고, 주가가 이미 올라갔으면은 재미가 없는데 안 올랐으니까 볼만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여행주 중에 오두 투어도 있고 바닥입니다. 하나 투어도 있고요. 이거는 사라고 그냥 완전 바닥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롯데 관광개발도 있겠고요. 다 바닥입니다, 그냥. 강원랜드가 요즘 조금 말이 많긴 한데 그래도 저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GKL 같은 것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 저는 다 괜찮다고 봐요. 5월달에 여러분이 투자하시기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호텔신라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호텔신라가 매출액은 31%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128%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거는 경영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거고,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거는 그래도 마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내국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요 확대와 양호한 투숙률이 이어지면서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송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 이슈로 단체 관광객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미 어떤 리오프닝 효과들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신라가 호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면세점도 같이 하잖아요. 보게 되면은 이제 2분기 전망들이 있는데 2분기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6월 18일 징동데이, 우리 중국의 JD.com이라고 있는데 그게 찡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찡동데이에 따른 화장품 수요가 집중되는 영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2, 3년도 집중도는 다소 좀 완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화장품 시장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2분기는 면세점이나 수익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호텔 레저는 2분기 해외여행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내국인 수요 감소를 상쇄할 전망이다. 그러면은 여행 쪽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2분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천공항 입찰 결과는 이제 구역 협정이 되었고 오는 7월 1일부터 10년간 2,700형 규모에서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첫 해에도 흑자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호텔신라 주가가 조금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그 여행 관련주 중인데 아난티가 최근에 그 임창정 테마에 엮여가지고 좀 희비가 많이 엇갈렸는데요. 아난티의 그 전 회장이죠. 그러니까 현 대표 회장의 부친이 이번에 소시에테 제네랄 SE 증권에 투자했나 봐요. 거기에 엮여 투자했다가 최근에 주가 폭락하면서 그 레버리지였기 때문에 그냥 제로가 된 거죠. 돈 다 날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전 재산 잃고 울고 계신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뭐 아난티와는 관계가 없는 개인 재산이라고 하니까 현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는 저는 뭐 저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현재 주가 수준이 예전에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작년 저점에 거의 뭐 근접한 수준이니까 상당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은 보시다시피 2022년 작년이죠. 작년 실적에 전년도에 2배를 달성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3배를 보고 있대요. 물론 이건 예상치이기 때문에 예상치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전망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방송 이제 시간이 돼서 요약을 좀 하자면은 이번 5월 달에는 큰 이벤트가 지난달에 비하면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이번엔 하게 되는 게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된 부분이고, 여기서 동결을 시사한다면은 시장이 그래도 빨리 좋아질 수 있고요. 6월 달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조금 더디게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5월 달에는 위기설이 없느냐? 5월 달 있죠. 연초부터 1월 위기설, 2월 위기설, 3월 위기설, 4월 위기 다 있었는데 5월도 있죠. 근데 5월 위기설은 뭐냐면 특별한 게 아니라 세린 메이라는 투자 격언이 오히려 5월 위기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방송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중간에 뭔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시황이나 전망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저의 추천주를 보시면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매매일치나 또 저희 공개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